네, 이제 신경 건드려 보기 제8장 윤릭된 인지 기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릭된 인지 기능, 저번 장까지는 자유의지와 자기 조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법에서 책임의 문제로까지도 이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뤘었죠. 대표적인 문제로 뇌에 큰 자기조절 문제가 생겼을 때 살인을 한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했을 때 그에게 책임이 있을까? 그에게 벌을 줘야 될까? 하는 중요한 문제를 좀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자유의지 개념을 신경과학 관점에서 한번 고찰해보면 어떨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은닉된 인지기능, 의식적이지 않으면서 무의식적이고 비의식적이면서도 충분히 매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순간 발휘가 되는 우리의 인지기능이 어떤 게 있을지 그걸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내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건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거칠게나마 그 틀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모방이라는 게 있죠. 칵테일 파티를 가거나 어디 친구를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 비즈니스적인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친밀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밀해지는 그 라포를 잘 쌓는다고 하죠, 흔히. 고객과의 라포를 잘 쌓는다, 친구와의 라포, 어떤 중요한 인물과의 라포를 잘 쌓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미러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흔히 이야기가 되죠. 여기 왼쪽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오른쪽 누구지? 이분도 유명한 사람 같은데 둘이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자세와 포즈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런 관계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서로 친밀한 느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같은 자세를 취하면, 비슷한 자세라거나 같은 자세를 취하면 비슷한 감정이나 정서가 유발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더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하기 쉽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미러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썰렁한 상황만 아니라면 어떤 처음 본 두 사람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둘이 뭔가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신다고 했을 때, 내가 술 한 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마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술을 막 원샷하거나 다 마시진 않더라도 입에 대요. 이게 안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차를 마신다. 쭉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이제 조금 뭔가 정적의 시간이 될 때 내가 차를 들어요. 찻잔을 좀 들어요. 들고 마셔. 상대방도 따라 마셔요. 역으로 상대방이 찻잔을 들어서 마시려는 걸 보면은 나도 따라 마시게 돼요. 예컨대 이런 자잘한 현상들도 있을 테고, 어떤 식의 동작 같은 거, 이런 동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라거나 그 사람의 행동 양식 같은 것들도 쉽게 모방이 되기 마련이에요. 친밀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건 언제 어떨 때 더 많이 일어나느냐, 당신이 누군가에게 더 중요하게 호감적인 인상을 주고 싶을수록, 혹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당신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남을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실험을 제시했을 때,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을 거쳤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모방 횟수라거나 모방의 퀄리티가 증가하고 그런 식의 결과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러한 모방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그 모방을 한 상대방에게 호감적인 인상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그 미러링은 인간관계 그 자체에서도 그냥 단순한 그냥 대화라거나 인간관계 자체에서도 중요하기 마련이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 때 어떤 다양한 일을 하거나 다양한 업무를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거칠 때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일즈 영업을 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심리상담까지도 하는 경우에서도 이런 트래킹, 백트래킹이라고 하죠. 뭐 있잖아요. 뭐 무한도전 같은데 옛날 거 보더라도 혹은 옛날에 유행했었던 예능 같은 데서도 좀 참고해서 좀 많이 활용이 됐던 아 그랬구나 이런 화법 있잖아요. 오은영 선생님도 가끔씩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랬구나 너가 뭐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했던 말들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 내가 오늘 아 너무 선생님한테 혼나서 너무 속상해 라고 하면 아 그랬구나 선생님한테서 혼나서 너무 속상하구나, 이런 식의, 이건 행동에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했던 말을 뭐 너무 기계적으로 백트래킹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했던 말을 토대로 잘 따라해서 백트래킹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식의 미러링의 방법도 있겠고 아까 했던 오바마의 방법처럼 몸짓을 잘 따라하고 그리고 서로 그걸 내가 잘 페이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싱을 함으로써 계속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따라함으로써 친밀함이 라포가 그 사람한테 형성이 되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나를 따라하게 돼요.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도 되려 나를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좀 많이 따라해보거나 몰입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이 NLP 교과서라거나 몸짓 읽어주는 여자라거나 여타 NLP 뭐 어떤 대화 체면, 심리학, 대화 심리학 뭐 이런 행동 분석 이런 여타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더라. 이런 미러링의 전략들이 심지어 마술에서도 멘탈 매직을 많이 하시죠. 최현우 선생님께서는 그 카드 마술도 클로즈업 상황에서 카드 마술도 잘 하시는데 카드 마술도 사실 멘탈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멘탈을 파악하고 움직이고 조작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활용해서 하는 마술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 사실 마술, 그러니까 마음을 활용한다라는 거, 마음을 잘 파악해서 한다는 게 사실 그 마술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멘탈 그리고 미러링을 활용해서 하는 마술도 더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 NLP 이 미러링이라는 방법이 영업에서도 쓰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쓰기도 하고 마술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감이 많이 이끌어지고 나에 대한 신뢰가 이끌어지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아마도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확립된 이론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확실하게 정설로 제정된 가설은 없는데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저 사람이 내 행동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대강 예측 불가능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아무것도 따라하지 않을 때보다는 더 예측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에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게다가 어 이런 미러링이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 안 따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술잔 기울이는 계속 이야기하다가 술잔 기울이는데 나도 자동적으로 술잔 기울이게 되거든요. 막 다 그만큼 안 마시더라도. 찻잔도 그 사람 따라서 찻잔을 입에다 대게 되고, 어떤 턱을 갠다거나 하면 나도 자연스레 턱을 대게 되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한번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주변에서 누군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텐데, 종종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서로 따라하는, 무언가 모종의 어떤 경우에서라도 무언가 따라하거나 말투라거나 행동이라거나 무언가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현상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지 않으면, 이런 사회적 모방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를 싫어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나를 좀 신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을 모방하는, 미러링을 하는 그런 개체 유전자들은 살아남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좀 모종의 좀 자연 선택의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쭉 이런 미러링을 통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작용들, 무의식적인 전략, 행위, 의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거 일단 조금씩 살펴볼 텐데, 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소제목이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는 주체이다. 이런 얘기로 써져 있는데, 한번 내가 최근에 대화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그 순간에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인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말문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발표를 준비하시거나 어떤 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했을 때 되게 강박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립트를 다 짜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까지도 다 짜서 그걸 다 외워서 그걸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간혹 보이기 마련인데, 그렇게 짜면 말문이 막힙니다. 대체로 말문이 막혀서 실패한 발표가 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거 준비를 안 했을 때 훨씬 더 유창하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할지 막 명시적으로 엄청나게 세세하게 짜여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스크립트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어렴풋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조금 인지는 되지만 무슨 말을 할지,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말을 뱉는 순간순간에도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 심리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엄청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의식과 의식 아닌 것, 그 사이에 뭔가 무의식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밖으로 발휘하기 위한 활동은 의식적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고도의 훈련된 기술이 요구되지만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적어도 우리가 좀 어른이 됐을 때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단어도 외우고 뭐 문법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알파벳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수거도 알아야 되고 뭐 어떤 그리고 또 계속 리딩을 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고도에 훈련된 기술이 요구가 되지만 그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내가 정확히 뭘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숨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쉬고 있듯이 지금 한번 그거 인식 내가 숨 어떻게 쉬고 있지 다 숨소리 어떻게 쉬고 있지 다 의식해 보면은 쉽지 않을걸요. 되게 뭔가 불쾌하거나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의식하다 보면은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프로이트도 이런 말하는 주체, 말하는 무의식적 주체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프로이트는 이원론에 반대를 하면서도 말이 심적이면서도 동시에 물리적인 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도록 해준 작용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심적인 거 아니면 물리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대표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그런 이원론이 과연 맞느냐 심적인 거 아니면 물리적인 거 물리적인 거 아니면 심적인 거 이런 식의 배타적인 분리를 통한 이원론이 맞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과연 그 이원론 자체가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고 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서로 겹쳐 있거나 서로 뭔가 상당히 둘을 통합할 수 있는 무언가의 이론이나 체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통합된 용어와 이론 체계가 있다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동시에 심적이면서도 물리적인 기제.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인 기제냐라고 한다면 반사작용이어야 되는데 언어는 단순한 반사작용도 아니죠. 단순한 반사작용도 아니고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적절한 그런 언어를 뱉어야 되고 어떤 의도적인 노력과 지향점이 꽤 적용되어 있죠. 꽤 바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순한 반사작용, 언어는 단순한 반사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의도다라고 표현을 프로이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말일 수도 있죠. 무의식적인 의도다. 무의식적인 주체다. 무의식적 주체. 주체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의식적 주체라니, 무의식적 의도라니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1895년 당시에는 우리가 뇌과학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용어를 어떻게든 비벼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결함이 있고 오해를 키울 만한 용어이긴 해도 뭐 이성, 의도, 뭐 욕구, 믿음 등 여러 좀 엄밀하게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를 하더라도 그 용어를 써서 처음에는 기반을 다지고 그 이후에 과학적인 용어로 개발을 하거나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뇌과학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적 의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도를 어떻게든 엄밀한 형태로 규정 지으려는 그런 시도를 한번 좀 해본 좋은 시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미러링을 통해서 라포를 쌓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작용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단순히 의식적인 작용보다 더욱 커다란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무의식적인 의도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무의식적인 의도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제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러려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의도를 의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프로이트는 이에 대해서 언어가 있어야만 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언어가 있어야만, 언어 그물망, language network를 통과를 해야만 우리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좀 숙고를 하고 반성을 해보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프로이트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그럴듯하거나 괜찮은 지점도 있지만, 모든 추론적 사고가 언어 같은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어른이 된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의식적 사고가 감각, 동기, 정서, 동작 등등의 의식적 사고들의 의식적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이미지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꼭 언어의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면서 코끼리나 돌고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볼 줄 알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느 정도 의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거울 속에 나라고 인지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까마귀는 새로운 다단계의 문제를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해결 가능할 만큼 상당히 추상적인 추론 능력이 좋다. 이 두 경우, 코끼리나 돌고래 그리고 까마귀, 이 세 가지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경우는 둘 다 언어를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추론이라거나 사고라거나 어떤 모종의 문제풀이 능력이 꽤 갖춰져 있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 추론적 사고가 언어 형태만 띄는 거 아니지, 그런 식의 옹호 자료인데, 더 결정적인 거는, 게다가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어린이들은 감각 이미지와 동작 이미지에 의존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언어를 배우기 위한 어린이들은 언어가 아닌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언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야 될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걸 배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배우는 그런 역사적인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언어를 배우기 이전의 어린이들은 아무튼 감각 이미지, 동작 이미지, 여러 이미지들에 의존해서 추론적 사고가, 그러니까 언어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미지들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이 가능하더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프로이트의 주장을 더 밀고 나아가서 이 데니얼 데니시라는 유명한 인지과학 철학자, 진화학자, 생물 철학자 등이 썼던 Consciousness Explained라고 하는 설명된 의식,
그러니까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된 이 책에서 말하길,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마침내 나의 설명된 의식에서 이렇게 논증한다. 1992년에 쓴 책이죠. 우리 인간이 지닌 의식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앞서 갖추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정보 통합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즉 우리가 선천으로 뇌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인간 문화에 녹아있는 엄청난 규모의 인공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뇌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인공물이다. 마치 학교가 세워지고 어떤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공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 언어라는 것도 엄청난 대규모의 인공물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에 내재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의 진화라는 게 상당히 낮은 확률을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밖에 못하는 정도로 이런 발성기관을 써서 언어를 쓰거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그냥 인간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인간이 가진 언어를 통해서 획득해낸 의식, 엄청난 규모의 인공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려면 언어 습득이 필수적인가라고 데니스는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과연 그게 설득력 있는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안토니오 다마지오를 포함한 자크 판셋 등의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인간 말고 다른 포유류들도 정서, 감정, 배고픔, 통증, 분노, 차가움, 더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는데, 얘네들이 의식이 없다고, 언어가 없다고 해서 그런 식의 주장은 좀 섣부르지 않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보는 거죠. 과연 그런가? 과연 인간만이 의식을 가졌는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볼만 한데, 과연 근데 데니얼 데닛이 이렇게 의식을 가지려면 언어 습득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는지, 지금에 와서는 수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려면 언어 습득이 과연 필수적인가?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한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쟁점 중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와 무관하게 무엇을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지, 얼마만큼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고찰해보고 살펴보는 작업이 이 결론을 따지기 위해서, 이 논쟁의 쟁점을 따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의 자아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내 자아는, 내 자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디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를 나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셔도 좋겠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나죠. 머리카락은 그 신경세포가 없지만 머리카락 잘라도 아프진 않지만 머리카락도 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닐까요? 그리고 내장기관에도 내가 어떤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도 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거나 어떤 어떤 내가 감각을 하지 못하는 기관이어도 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시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못 산다,
심장도 나죠. 심장이 없으면 난 절대로 못 사니까 심장은 확실히 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 뭐 어떤 어 그리고 뭐 간? 심장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심장만 얘기하자면. 그리고 뭐 호흡기관 같은 거 필수적으로 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인공호흡이라도 해야 되는데 호흡기가 아예 고장 난다면 오래 살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그런 기준으로 쭉 밀고 나간다면 내 엄마도 어린 시절에 내 엄마 양육을 도맡아 해 주셨던 내 어머니께서도 내 일부라고 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더 나아가면 저 태양에서 오는 자유에너지로 인해서 녹색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아무런 나무도 자라나지 못하고 그 나무를 먹고 자라나는 동물들, 곤충들이 자라나지 못하면 그러면 나도 존재하기 힘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계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 생명들도 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의식적이라고 해서 나라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의식적인 상태의 나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꽤 그러니까 나와 나 사이, 나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좀 희미할 때가 많고 의식적인 상태, 무의식적인 상태 이런 게 또 희미한 서로 엮여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가 나라고 느끼고 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서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엮여져 있는 완전히 의식적이다, 완전히 무의식적이다 이런 건 없죠. 살다 보면 이런 게 떠오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고 특히 뭔가 많이 알고 어떤 이야깃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만한 입장이 많은 입장에서는 소재가 많은 입장에서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소재가 많은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좀 무의식적인 발화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죠. 말이라는 게 엄청 무의식적으로 다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엮여 있다. 마치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론이처럼 서로 엮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엮여 있다면 완전히 의식적인 것만 나도 아니고 완전히 무의식적인 것만 나도 아니고 뭔가 서로 엮여 있는 상태에서 개입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개입되어 있고 어디까지 나인지는 상당히 이게 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어져 있기보다는 살아가면서 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라거나 사회적인 이야기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 합의라거나 어떤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에 따라서 내 자아의 범위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라고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재미난 문제죠. 내 머리카락도 나고 그러면 내가 여기 꼬집어서 아프다면 여기 꼬집어서 내가 신경세포가 발화가 돼서 아픈 거라면 누군가 아픈 현장을 봐서 내가 아파질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럼 그 사람도 뭐 거위 뉴런 때문에 내가 아프다면 거위 뉴런이 물론 거위 뉴런이 싱글셀 단위에서 있느냐라는 건 논란이 여지겠지만 아무튼 모종의 효과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도 아프다면 그 사람도 나의 확장된 마음의 일부이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서로 의식과 무의식뿐만 아니라 나와 너가 서로 엮여져 있는 경우가 적잖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 나 아님의 구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움직이면은 내 시각 시스템도 같이, 눈도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움직이는지 이 컴퓨터가 움직이는지 잘 구별이 가죠,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 시각 정보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각 시스템을 관장하는 뇌에 보내거나 교류를 하지 않으면 시각 시스템이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세계를 바라본다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예측이 가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세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란 정보가 없으면, 예측과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세상을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없게 되죠. 1분 남았는데 다시 좀 링크를 공유해야겠습니다. 네, 나와 나 아님의 구별부터 시작을 좀 해보면, 이게 원심성 복사라는 것 때문에, 현상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성 복사라는 게 뭐냐면은, 내 원심성 복사, 구심성 복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에프런트 카피하고 어프런트 카피하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중추신경계에서 이런 어떤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추신경계에 보내는 신호를 원심성 복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하겠다, 내가 움직이겠다 라는 신호를 다른 뇌, 운동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뇌들에게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각 시스템도 그걸 인지하고 이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청각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어떤 도플러 효과처럼 저 소방차가, 구급차가 점점 멀어지면서 삐용삐용 하는 게 점점 주파수가 변화하는 걸 느끼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주파수가 변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변하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저 소리가 변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심성 복사의 유무를 통해서 내 신체에 대한 예측을 하고, 내 신체가 어떤 상태느냐, 내가 움직이느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좌표를 고정한 상태에서 감각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감각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식이 개입되지 않고 충분히 무의식적인 은닉된 인지 기능으로 충분히 성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1장, 2장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어떤 박사님이 여기 시신경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시신경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데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식으로 무엇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게 잘 구별이 돼야 이 원심성 복사를 통한 내 몸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어야 나와 나 아님의 구별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나 아님의 구별이 다소 모호할 수 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내 개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기 보존 능력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이 구별이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진화적인 역사 속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움직이는지,
내 운동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지심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기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팔이라거나 어떤 겨드랑이라거나 간지러워할 만한 그 관절 부분이 사실은 그 간지러울 만한 요소가 크거든요, 확률이. 그러니까 관절이 좀 접히는 부분이라 그런 쪽이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를 건드린다고 해도 간지럽지가 않은 이유는 내가 건드리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예측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원심성 목살을 만들어내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 팔이 움직여서 내 손가락이 움직여서 여기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원심성 목살을 만들고, 그게 이 팔에 개입되어 있는 뇌의 영역의 감각 시스템으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지고 있는 게 나구나. 아, 그러면 확실히 인식하고 예측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간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간지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간지럽다라는 건 어떤 예민한 부위에 대해서 어떤 타자의 좀 낯선 존재의 손길이 있을 때 간지러움을 느끼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내가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간지러움 기계를 만들고 어떤 그 거기에 대해 시간 지연을, 나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 지연을 부여를 하면, 시간 딜레이에 따라서 얘가 만져진다, 나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진다면 날 간지럽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바깥만 이렇게 바라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뇌들끼리도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죠. 리엔트리를 한다는 거죠. 재입력의 구조를 이 맵에서도 이 맵으로 다시, 이 맵에서 입력했던 것들을 저 맵으로, 저 뇌의 맵으로 영역으로 재입력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상호적으로 여기에 있던 입력들이 저쪽 맵으로 재입력이 되기도 하면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뇌의 지각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간지럽힐 수 없는,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은 의외로 조현병 환자들의 환청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조현병 환자들의 환청이 이런 원심성 복사들이 제때제때 일어나지 않고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내가 이것도 사실 원심성 복사거든요. 내가 나는 우유를 먹고 싶어. 나는 뭐 산책을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운동의 일부예요. 이건 언어도 운동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런 운동도 원심성 복사를 통해서 내 청각 시스템이라는 감각 시스템에 피드백이 돼서 서로 교류가 돼서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이건 내 말이네 라는 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원심성 복사가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거나 했을 때, 혹은 내가 무슨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내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내적 발화란 말이에요. 이것도 운동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뇌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우유 먹고 싶은데 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떠드는 걸 넘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내적 발화가 되면서 이제 다른 감각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감각 시스템에 가서 이제 피드백이 되고 통합이 되는데, 만약 그게 통합이 제대로 안 되고 딜레이가 되거나 안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데 마치 타자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혹은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그 조곤조곤 목소리로 뱉은 건데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뱉은 건데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다른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원심성 복사에 대한 예측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됐고 그래함으로써 그 예측을 제대로 된 예측을 기반으로 지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청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받지 마세요. 어디 지하철 가거나 어디 이상한 번화가에서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집 받지 마세요 이런 약간 사이비 종교라거나 아니면 좀 종교에 광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집 받으면 어디 뭐 환청이 들리고 FBI가 당신을 뭐 도청하고 FBI가 외계인이 당신에게 이상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상한 채널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분이 적잖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시스템이 과하게 분출되거나 그러면서 이런 원심성 복사가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인데 도파민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서 자아의 의미가 나와 나 아님의 구별이 상당히 어그러지죠. 이건 난지 나 아닌지 구별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조현병 환자들이 그런 게 좀 대체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는 원리랑 이런 조현병 환자들의 환청도 비슷한 원리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자동적 쓰기라고 오토매틱 라이팅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 분신사바 옛날에 좀 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아시죠? 분신사바라는 말을 다 아실 텐데 이거 쓰다가 이거 귀신이 쓰는 건가? 당연히 아니죠. 귀신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원심성 복사가 뭐 조현병만 그런 게 아니라 조현병 환자들이 이런 분신사바를 하면서 마치 내가 쓰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 그런 사례가 많이 들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가 움직이는 운동 신호가 내 감각 신호와 제대로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유령이 내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거는 상당히 심령 현상이 상당히 오컬트적인 심령 현상이야 이러면서 분신사바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이 마찬가지로 이 스스로 간지럽힐 수 없는 이유랑 조현병자들의 환청이랑 이 자동 라이팅, 그 자동 적쓰기, 오토매틱 라이팅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뇌는 언제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운동을 하고 감각을 하고 그 감각을 해석을 하는데 언제나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측이 좀 지연되거나 예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지각하면 이런 자아의 혼란, 자아 분열이라거나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지가 생길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분신사바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사례를 분신사바 같은 이런 자동 라이팅, 오토매틱 라이팅에 대한 사례를 신경심리학자인 페터 브루거가 드는데 루트비 스타우덴 마이어라는 종교적인 배경이 많이 있는 전문화학자의 경험을 사례로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어떤 이런 분신사바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러면서 처음엔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그러다가 원래 이걸 하다가 보니 생긴 건 아니겠고 그전에도 그런 원심성 복사에 대한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을 텐데 그런다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영혼과 유령과 외계인과 실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쓰고 있고 그러면서 자동적 쓰기를 넘어서 자동적으로 듣기를 하고 있는 이거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건데 마치 유령이 생각한 것처럼
외계인이 생각한 것처럼 외계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화학자의 정신질환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 직장, 그러니까 내 장에, 내 내장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추위를 느낄 때, 그러니까 내가 추위를 느낄 때 자기가 어떤 유령이 왼발로 내 오른발을 걷어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 왼발로 오른발을 걷어찬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들이 상당히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예측 오류다, 뇌 예측 오류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뇌는 사실 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같은 것들도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것도 뇌 예측 오류, 원심성 복사 이런 거하고 좀 별개지만 비슷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예측 오류다, 뇌 예측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자폐아들의 조력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력 소통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Facilitated Communication이라고 미국에서 조금 유행을 했었던 건데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 딸 자폐 아들이랑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조력 소통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자폐 아들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너는 이제 그 조력자가 여기 자폐아의 손을 만지면서 같이 키보드를 만지거나 어떤 터치 스크린을 같이 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엄마 사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치고 사실 하는데 사실 조력자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력자가 이게 사기를 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력자는 정말 자폐아가 치는 걸 자기가 쳐주는 걸 자폐아가 쳐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혹시 마찬가지로 이런 분신사바, 이런 자동적 쓰기가 일관적으로 이어져서 확장돼 생긴 현상이 아닐까. 진짜 진실로 그렇게 믿어서 조력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근데 대체로는 사기꾼들이 많겠죠.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타르 증후군은 자기 기만의 일종의 굉장히 특이한 자기 기만들이 많죠. 이런 자폐아들의 조력 소통이라거나 자동적 쓰기, 오토매틱 라이팅이라거나 환청이라거나 뭐 간지러운 건 조금 증상은 질병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채로운 자기 기만의 현상들이 많은데 자기에 대한 인지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코타르 증후군 정말로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증후군을 앓는 환자들이 내 장기의 일부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더 확장돼서는 더 밀고 나가서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내 팔다리가 마비됐다거나 더 나아가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내 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9kg이나 줄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례도 많고 이런 경우가 심한 우울증이 생겼을 때 혹은 양극성장애에서 우울증 단계일 때 가끔씩 아주 간혹 일어난다고 이런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심성 복사로 인한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뇌 예측 오류로 인한 케이스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항우울제라거나 전기 충격이라거나 뭐 도파민 강화 약물을 좀 투여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종류의 자기 기만의 망상 형태가
상급 신경성 무식욕증 아노렉시아 너버스, 이게 신경성 무식욕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이 통통하다고, 그래서 살을 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조금 나 살쪘지, 뭐 살 빼야 되지, 이런 수준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거울을 보면 정말로, 그래서 거식증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딱 이 정도 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좁은 문을 과제로 부여를 해요. 이 좁은 문을 좁은 문에다 갖다 놓고 이거 통과할 수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자신 수준의 그런 그 뭐라 그러지, 두께, 자기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자기랑 비슷한 체형의 다른 사람이 그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뭐 그럴 수 있죠, 지나갈 수 있죠라고 대답을 하지만, 너가 지나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못해요. 절대 못 지나가요. 자기가 그 문을 지나가기에는 너무 뚱뚱하다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왜곡이 생기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종종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그 심한 거식증 환자의 사례집을 보면은 이런 경우는 좀 봤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질병의 종류가 참 다양하고, 자기 기만을, 뇌가 사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측을 기반으로 자기를 통합하고 자신을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심성 복사가 내 운동 신호가 감각 신호와 정말 크게 지연이 없이 매 순간 제대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 통합이 되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운 현상이죠. 너무나 그게 사실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통합 안 되는 게 사실은 더 좀 자연스러운 경우라고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통합되는 게 신기한 건데, 빠르게 통합되고 지연이 별로 없이 통합이 되는 게 신기한 건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엄청 조직화된, 우리처럼 조직화되지는 않은 이런 경우가 오히려 자연에서 일어나기 더 쉬운 케이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이 남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에서도 중요한 정서 역할, 이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한 사람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유명한 신경과학자. 저번에도 이 사람의 책을 가지고, 느끼고 아는 존재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을 내서 많이 히트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과 이성이 분리가 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게 간단하게 갈라지지가 않는다, 간단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이 결여가 돼야,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지만, 사실은 정서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정서의 역할이 없다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결과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시시덕이는 재는 없지만 샘님은 골로 빠진다. 시시덕이는 이 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거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재주를 넘죠. 근데 샘님은 완전 그냥 공부만 했던 그런 샘님은 골로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사례를 드는 건데,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여기서 들었던 사례가, 전두엽에 종양이 생겨서 감정이 훼손된 30대 중반 은행가 엘리엇의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판단도, 그전까지는 판단도 잘 내리고
관계도 잘 맺고 그런 경우였었는데 감정이 훼손됐어요. 어느 순간 전두엽에 종양이 생겨서. 근데 이후에 그냥 때마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엘리엇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저 사람이 사기를 칠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식의 판단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저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정서라거나 느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가치 평가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저 사람이 괜찮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엘리엇의 사례를 들었고요. 그래서 느낌 및 정서와 합리적 의사결정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명백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오류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했던 최후 통첩 게임.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어떤 한 사람이 받고 피험자 2명이 있고 10,000원을 한 사람은 10,000원을 갖고 10,000원을 갖고 있는 걸 이제 나누자, 공정하게 나누자라고 하면 5,000원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거절하면은 둘 다 안 가지게 돼요. 그러면 수락하면 뭐 둘 다 제한한 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 만약 이건 공정한 제한이니까 수락을 하기 편할 텐데 불공정한 제한 만약에 제가 9,000원 가질 테니까 선생님은 1,000원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락을 하면 그래도 얘는 1,000원이라도 가질 수 있거든요. 거절하면 마찬가지로 둘 다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1,000원이라도 받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역정해내죠. 왜 나한테 1,000원만 주냐. 넌 10,000원이나 가졌는데 나한테 적어도 뭐 3,000~4,00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4,000원 정도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성이라는 게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좁게만 정의하기보다 어떤 정서의 역할이라거나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 감정이나 정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서 데이비드 휴미라거나 아담 스미스 진짜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보이지 않는 손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부론이라거나 도덕감정론 이런 데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던 게 아담 스미스거든요. 단순히 뭐 자유지상주의라거나 시장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만 강조했던 게 아니라 공감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능력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저술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의 깊은 관찰과 시행착오를 통한 중용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냥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고 하나의 원칙만 있고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뭐 다 해결됩니다. 어떤 현혹시키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현혹시키는 원리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런 뭔가
유혹적인 어떤 뭐 다 된다, 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다 이것만 하면 다 된다라는 인간관계 법칙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솔직하다, 솔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깊은 관찰과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중용의 과정에 이르러서 이런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이루며 적절한 행위를 하고 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적절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중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게 인간관계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나와 나 아님의 구별, 원심성 복사라거나 뇌의 예측 오류 같은 를 통해서 뇌 예측 오류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생각보다 많다.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오류를 혹은 그런 식의 창조를 하는 것도 있죠. VR이라거나 그런 게 상당히 많다는 거를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나라고 할까라는 주제부터 상당히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까지, 그리고 미러링 이야기를 하면서 은닉된 인지 기능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그리고 이야기를 좀 예시를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따라 좀 더 장황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